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6회차 지난 2020년 8월 9일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실무론 2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전의 5R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5R이라고만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리스펙트, 상대에 대한 존중, 리플렉팅, 문화의 반영, 리스프로시티, 상호주의, 랭크, 서열, 라이트, 오른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아닌 것 결국 레인지입니다. 레인지 1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영어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영어로 나오는 내용에 대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외울 것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는, 자, 이번 회차는 특이하게도 개론에서도 학자가 뭐라 정의했습니까? 전략론에서도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실무론에서도 또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실무론에서 학자가 정의한 내용이 나오는 문제는 5장에 있는 소비자 기본법에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기를 보면 소비자는 소비 생활자이며 이거죠. 원래 생활자이며가 아니라 소비자는 소비 생활자이며 일반 국민인과 동시에 거래 말단 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실제로 보게 되면 그냥 소비 생활자라는 말은 빼더라도 소비자는 생활자이며, 자, 거래 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앞에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거래 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 이걸 키워드로 딱 누구를 떠올리실 수 있느냐? 이마무라 세이와입니다. 이마무라 세이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폰 히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폰 히펠. 국민 일반을 소비 생활이라고 가토이치로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 다케우치 쇼우미입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시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이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향후에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실 문제 유형입니다. 자, 23번.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 교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소비자 4대 권리를 의미합니다. 포함된 소비자의 권리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소비자 4대 권리라고 얘기가 되는 거 보면 딱 저한 소비자 4대 권리를 키워드로 안전에 대한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비자 4대 권리라고 부르죠. 그럼 아닌 거, 시장제도 개선의 권리라는 건 4대 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다음 중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된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문제와 정답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2번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권고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면,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표시되고 2번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지금 15일 이내가 아니라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체크해 놓으시고요. 아예 문제와 정답을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꼭 말씀드립니다. 그걸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분명하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미처 대비가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중 OECD 정보통신망 안전을 위한 8개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또 8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봅니다. 이 OECD 정보통신망 안전을 위한 8개 원칙에는 올바른 인식, 책임성, 대응, 윤리성, 민주성, 적절한 리스크 평가, 안전조치, 재평가, 이런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네, 상호작용이라는 건 포함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죄송하게도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네, 이 향후에 출제가 되는 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암기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내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출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명칭에 대한 게 가장 먼저 나오고 향후부터 세부 내용과 명칭을 연결하는 문제 유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8개에 대한 측면을 한 번 정도는 좀 암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 6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겸직 금지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교재에서도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겸직 금지 대상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밖에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직, 자, 이건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대통령령이 가장 밑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참고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답을 기억하실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오답을 바꿔야 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까지 해가지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후에 어떻게 문제가 변경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6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다른 문제가 또 한 번 나오게 될 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 못했습니다. 저희도. 내용에서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를 볼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28조의 5,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 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아예 기억하십시오. 과징금, 특히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 없는 거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앞에 몇 조 몇 조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라는 거에 100분의 3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의 개념과 관련해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는, 자, 분명히 정의한 학자가 또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또한 저 또한 요 근래 2, 3년 동안 또는 더 넓혀서 4,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처음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개인, 집단,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자,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훈련 개발, 조직 개발, 경력 개발을 통한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학습 활동이다. 자, 훈련 개발, 조직 개발, 경력 개발. 자, 뭔 개발을 통한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학습 활동, 이걸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학습 활동이다 라는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딱 누가 떠올라야 되냐? 맥라간입니다.
맥라간이라는 사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유형도 저희가 기존에 보셨던 출제 문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지금 보신 보기와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학습활동, 맥락안 이렇게 연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시오와 어워드 같은 경우는요, 지식을 기술과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개인이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시오와 어워드. 나들러 같은 경우는요, 수행 능력,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노울즈 같은 경우는요, 교육은 전인의 개발에만 쓰일 수 있는 용어의 개념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이 맥락 안의 정의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다음 시험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29번입니다. 교수법 유형 중 토익법이라고 나옵니다. 토익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토익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번. 1915년 파커가 문답법을 개선하여 회화법이라 부른 데서 연유하여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2번. 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공동의 학습 형태를 지닌다. 토의법의 키워드가 상호작용이거든요. 제가 이거 2번에 보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3번.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걸쳐 가르칠 수 있는 교수기법이다. 자, 이건 굉장히 많이 봤던 방법이죠.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보셨던 방법이잖아요. 이걸 저희가 강의법이라고 합니다. 네, 3번은 토의법의 특성이 아니라 강의법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법은 일방적이다 라고 하는 게 키워드잖아요. 질문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프레젠테이션을 목적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정보적 프레젠테이션 유형에 가장 부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정보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보적 프레젠테이션 유형에는 서술적, 설명적, 논증적, 정보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서술적, 설명적, 논증적, 정보적입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해당하는 건 2번에 있는 서술적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설득적에는 뭐가 있느냐? 경향적, 작용적이 있습니다. 네, 경향적, 작용적, 그리고 의례적 프레젠테이션, 동기부여적 프레젠테이션은 아예 유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게 이름이죠. 그래서 정보적 프레젠테이션에는 서술, 설명, 논증, 정보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번 회차 지난 2026 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무론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중에 거의 한 6, 7문제 정도가 6문제 정도가 너무할 정도로 쉬운 문제도 섞여 있었지만 어렵다는 문제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진행을 합니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나는 부족하고 조금은 좀 설명이 구체적이길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앞에 보시는 이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온라인, 오프라인 다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 기출문제 거기에 가장 세밀하게 만들어진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리고 문제풀이의 키워드, 문제풀이 팁 압도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어떤 것보다 저는 월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뒷면에 박정민 강사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매 후기 또는 카페에 있는 교재 구입 후기 또 구매 인증 이런 것만 해주시면 카페 등업을 다 해드립니다. 충분히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최신 기출 문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문제집을 구매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서적으로 보는 게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제 카페 메인 화면인데요. 물론 유료화로 운영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파일 형태로 된 걸 판매를 합니다. 앞에 보시는 뭐 기출문제집 출판된 것도 그렇고요. 저작권 등록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장 최신 기출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등업을 하시게 되면 뭐 지난 6년간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뭐 연도별로 분류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출제되는 단원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출제 분석 자료만 보시더라도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출제 경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이 된다. 지금 시중엔 어떤 곳도 이런 형식의 문제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중 출제가 되는 요 근래 몇 년 동안 다중 출제 문제가 모아놓은 핵심 문제 시험 대비, 자 이렇게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네, 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합격 솔루션은 아마 없다라고 저는 과감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시험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이번 9월 6일날 진행되는 2020년 7회차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